자, 안녕하십니까. 가공샐러드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교육공학이에요. 그래서 교육공학을 끝으로 1, 2월 강의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제까지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다른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강의했던 1, 2월 강의에서 강의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요 정도의 강의 아니면 요거보다 조금 더 쉬운 정도의 좀 약간 얕은 수준의 어떤 강의를 아마 1, 2월 달이 아니라 3, 4월 달 정도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이제 생각했던 제가 이렇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강사들이 3, 4월이나 아니면 5, 6월 이렇게 심화된 내용을 가르치는 그 심화된 내용을 1, 2월 달로 끌고 들어온 이유가 그겁니다.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요. 여러분이 이제 그 사대를 나오셨건 아니면 이제 그 교육대학원을 나오셨건 일단은 교육학 전체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개념을 완전하게 잡고 계시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용어는 어디선가 들어본 것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이제 베이그하게 갖고 있는 그 어떤 이미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렇게 바꿔드리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거기다가 그 단순히 그냥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이 어떤 용어나 개념 그리고 어떤 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제가 형성해 드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또 이제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책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굳이 강사가 책을 읽어가면서 리바이벌 하는 단순히 그냥 책을 이게 무슨 AI 스피커도 아니고요. 그죠? 뭐 책 읽어주는 강사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내용들이 좀 심화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 4월 달에는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이냐. 3, 4월 달 강의는 지금 강의 어떤 내용에 약간 그 컴팩트한 버전이 여러분에게 제공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출문제 중에서 객관식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좀 핵심적인 어떤 그 개념들 그것과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께 이제 강의를 제공해 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강의는 그냥 기본적인 이론 그리고 그 기본적인 이론 완전 기본적인 내용은 아니라도 심화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에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기출문제에 접근해서 이제 기출문제의 내용이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국가에서 이제 공인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그런 강의를 좀 실전적인 강의를 이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3, 4월 달에는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내용인 교육공학을 이제 해보겠어요. 자, 그래서 교육공학을 이제 할 건데 교육공학이 요게 사실은 출제가 될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영역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교육공학을 하는 그 전공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교육공학을 전공한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자조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교육공학이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교육공학이라는 어떤 학문의 영역, 그 독자적으로 구분이 되는 그 영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미 없는 이론이나 생산해내는 그런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자조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그런 영역이 교육공학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교사로서 강단에 섰을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활용하시게 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칠판과 분필 그리고 빔 프로젝터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교육공학적인 어떤 그런 도구들 있죠. 그런 도구들에 대한 어떤 그 활용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 이제 교육공학이 지금 근데 이게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이게 좀 많이 변했습니다. 자, 코로나 이전에는요, 어땠냐면, 우리가 이제 교육공학 얘기를 하면서 그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제 그 동기적인 방법, 싱크로너스 어떤 메서드라든가 아니면 비동기적 방법, 에이싱크로너스라고 하죠.
asynchronous communication method 뭐 이런 것들이 뭐 게시판을 운영한다든가 뭐 어떤 그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있긴 있었죠, 당연히. 예전부터 나왔는데요. 그 우리 채팅 프로그램이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죠. 그 MSN 메신저라든가 뭐 옛날에 뭐 버디버디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렇게 뭐 그리고 뭐 예전에 그 싸이월드 이런 거 유행했을 때 뭐지 네이트온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벌써 나온 지가 20년이 훌쩍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채팅 프로그램이 이미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싱크로너스 어떤 커뮤니케이션 메서드 같은 거는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근데 수업에서 왜 활용을 안 했을까요? 활용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그냥 갖고 와서 물어보면 되니까 그 수업 시간에 아니면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랑 직접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무슨 굳이 채팅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당장 이걸 알아야 돼.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활용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써먹는데 아무리 이론을 연구해봤자 그걸 뭐 합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자조적인 어떤 목소리가 섞였었는데 코시국이 되다 보니까 대면 수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뉴스 기사를 그전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 코로나 이후에 일반 그 일선에 계신 그 여러 많은 교사분들이 있잖아요. 그 교사분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 학습 자료를 만드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냐? 2019년에 그랬어요. 2019년에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금은 선생님도 학생들도 비대면이 너무 편하대요. 비대면이 너무 좋죠. 여러분들도 이제 비대면 수업에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익숙해지셨죠. 그런데 비대면 수업이 얼마나 좋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까지 뭐 통학하는데 편도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사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 있죠. 제가 그 전에 본 친구 중에 진짜 대단했던 친구는 학교까지 오는데 KTX 타고 오는 친구 있었어요. 편도 2시간.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왜 그랬냐면 여자인데 집에서 자취 또는 하숙 또는 기숙사 이거를 허락을 안 해줘서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편도로 1시간 50분인가? 2시간인가? 그렇게 해서 그거를 KTX를 그 정기권 있잖아요. 그 정기권이 뭐 30 얼마 한다며요. 한 달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끊어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수업을 다 모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정기권이라고 해도 그 뭐 횟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나 봐요. 그래서 그 수업을 뭐 주 3일 뭐 이런 식으로 주 3파, 뭐 주 4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몰아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친구도 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 옛날에 이런 식으로 그 수업을 와서 들었어야 될 때 어때요? 맨 처음에 일어나서 여러분 막 씻고 준비하고 이러면은 뭐 1시간씩 걸리죠. 뭐 30분에서 1시간 걸리죠. 익숙해지면 30분이면 끝나지만. 그런데 이제 일어나서 그냥 세수하고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 키면 그냥 되잖아요, 수업을. 그러면 이게 몇 분이에요? 5분, 10분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위에만 얼굴이랑 요 상반신만 나오면 되니까 위에만 입으면 되잖아요. 평소에 잠옷 입고 있던 그 뭐 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갈아입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위에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그 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익숙해지신 거죠. 그런 어떤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그 테크놀로지 어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한 그런 프로그램들의 활용처가 굉장히 늘어나죠. 이게 학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학교에서의 용처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비즈니스에서 이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툴이 굉장한 어떤 그 확대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단지 커뮤니케이션뿐만이 아니고요. 협업 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노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슬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네이버 웍스라든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교육공학이 계속 천대받고 있었던 그런 영역이었는데 코시국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이게 써보니까 괜찮네라는 그게 사람들이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면 수업이 없어진 것만큼 이 어떤 재택 근무도 굉장한 비중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비즈니스 영역에서요.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아침에 뭐 8시까지 출근하든지 뭐 10시까지 출근하든지 뭐 이렇게 회사마다 출근 시간이 있고 퇴근 시간
만 8시간을 근무를 하면 도중에 점심시간 1시간 있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10시에 출근하면 이제 7시 퇴근이고 뭐 8시에 출근하면 뭐 5시에 퇴근이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뭐 근무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그 웹캠 켜놓고 내가 지금 딴짓을 안 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그뭐 와중에 이렇게 일만 하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고 싶은 그 환경에 가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이 교육공학 측면에서 특히 이제 교수 설계와 관련된 것들 중에는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어떤 도구들의 활용처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뭐 프랙티컬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올해도 나왔죠. 올해도 뭐 그 커뮤니케이션 툴, 뭐 노션이라든가 뭐 슬랙이라든가 아니면 뭐 줌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어떻게 그 학생들의 그 어떤 문제가 뭐였는지 제가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커뮤니케이션 툴을 활용한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쓰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자 그렇다 보니 이게 교육공학이 요즘에는 이게 은근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나왔기 때문에 2023년 대비한 어떤 2023년 그 임용에 또 나올 것인가? 이거는 약간 회의적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 동기적 어떤 커뮤니케이션, 비동기적 커뮤니케이션 이런 중요한 개념이 아직 안 나왔어요. 동기적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그 당사자가 서로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 채팅 프로그램이나 전화라든가 아니면 그 줌에도 채팅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방법들이고 그 수단들이고 에이싱크로너스라 그래서 비동기적 방법들 이런 거는 이제 게시판을 이용해서 글을 누가 썼으면 그 글에 대해서 뭐 댓글을 달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그 대화에 커뮤니케이션에 참가하는 참여자들이 동시에 그 어떤 그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좀 한 2~3시간 이렇게 뭐 떨어져 있어도 뭐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는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요. 이런 거를 한번 보시고요. 생각을 해 두시고 교육공학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은 아니나 출제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공학을 좀 이제 강의를 한번 해 보겠어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교육공학을 이제 강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육공학의 정의나 특성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넘어가고요. 교육공학의 영역으로 들어갈게요. 교육공학의 영역은 총 크게 나눠서 5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설계, 개발, 활용, 관리, 평가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어떤 내용들이냐. 일단 설계 같은 경우에는 그 학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변수, 변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체화하는 단계예요. 한마디로 개념적으로 구체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수 체제 설계하는 뭐 그런 것들이 여기 관련이 있고요. 메시지를 디자인하거나 교수 전략을 짜거나 학습자의 어떤 특성에 대한 어떤 그 분석 이런 것들이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메시지 디자인을 한다는 거는 방금 전에 우리가 그 인스턴스 메시징 앱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떠한 형태, 어떠한 유형의 메시지를 활용하여 어떠한 메시지나 어떤 유형이나 어떠한 그 내용의 메시지를 교육에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개발은 그냥 뭐 우리가 그 방금 전에 이제 구체화한 어떤 조건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완성하는 단계예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그 교수 전략을 교수 자료를 개발하는 게 바로 이 개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종이에 글자 인쇄해서 뭐 나눠주는 학습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인쇄 테크놀로지고 시청각 테크놀로지는 그냥 멀티미디어 활용한 거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 기반 테크놀로지가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그 여러 가지 메시징 앱이라든가 아니면 그 줌이라든가 이런 것들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글 미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 기반 테크놀로지에 해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 되겠어요. 요거에는 그런 것도 들어가요. 여러분 이제 그런 과거에 이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이나 이제 태블릿 앱들 있잖아요. 앱. 그 교육용 앱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요거 문제를 풀어서 뭐 어떤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를 풀어서 맞추면 뭐 다음 문제
틀리면 뭐 좀 다른 형태가 좀 바뀌어가지고 그때 다르게 문제가 제시된다거나 이런 거 이제 게임으로도 좀 있잖아요. 그 우리가 게이미피케이션 얘기를 했었죠. 그 게이미피케이션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닌텐도 3DS, 뭐 닌텐도 DS 뭐 이런 그 게임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토익 앱이라든가 한자 뭐 앱이라든가 한자 교육용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뭐 그 우리가 뭐였지? 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무슨 뇌 관련 뭐 트레이닝하는 그런 앱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두뇌 트레이닝 뭐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프로그램 그 게임 소프트인데 아무튼 그것도 컴퓨터 기반 테크놀로지에 해당이 되죠.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니까요. 그게 게임이지만 게임도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 기반 테크놀로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통합 테크놀로지는 이것저것 다 들어있는 그런 거죠. 자, 활용이 요거는 아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놨다 그랬잖아요. 그 전략을 만들어놨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교수 자료를 만들어놨다 그랬잖아요. 이 교수 자료를 실제로 이제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체를 활용하거나 뭐 혁신 보급, 실행 및 제도화, 정책 및 규제 이런 것들이 활용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관리가 있습니다. 관리. 자, 관리가 왜 필요하냐? 어떠한 프로그램을 우리 컴퓨터 기반 테크놀로지라고 하더라도 컴퓨터 기반 테크놀로지는 일단 실체는 없잖아요. 데이터의 전송을 통해서 어떤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뭐 그 컴퓨터를 활용하는 거니까 컴퓨터 어떤 하드웨어적인 관리가 필요할 거고요. 유지 보수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드디스크라든가 뭐 CPU, 램 뭐 이런 것들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프로그램들의 이제 요구 사항이 점점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매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뭐 이렇게 CPU나 GPU에 그렇게 큰 부담을 안기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점점 웹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웹 기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HTML5를 표준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컴퓨터에 설치를 해야 됐다면 이제는 컴퓨터에 설치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이제 웹 브라우저, 뭐 크롬이라든가 사파리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든가 이런 웹 브라우저들 있잖아요. 거기에 접속해서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제공되는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HTML5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심지어 3D 렌더링 이런 것도 가능해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그 웹브라우저에서 살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웹브라우저가 점점 더 CPU랑 GPU를 갈구는 한마디로 그 사용량, 리소스, 요구하는 리소스가 많아질 여지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CPU가 중앙처리 장치라 그래서 여러분 뭐 엑시노스라든가 스냅드래곤이라든가 이런 AP라고 아시나요? AP. 이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건데 그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이제 그 아시죠? 아이폰 쓰는 분들은 아무튼 우리 두뇌에 해당하는 게 CPU나 AP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램이 우리의 어떤 그 기억 장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뇌 같은 경우에는 요 연산을 위해서 필요한 신경세포랑 그 기억을 위해서 필요한 신경세포가 둘 다 우리 뇌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곁다리로 나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할 때 돈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1.0 이렇게 하면은 1.0에서 2.0 업그레이드 할 때 이렇게 소수점 앞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1.0. 뭐 0.1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말고요. 제일 앞에 거 있잖아요. 요게 1에서 2로 넘어갈 때는 거의 이제 그 두 가지 버전은 호환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여기 1.1.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뒤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어지간하면 이제 호환이 되고 좀 마이너한 업그레이드인데 맨 앞에 숫자가 바뀌면 그거는 이제 호환이 안 된다고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그 업그레이드 할 때 드는 비용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하면은 컴퓨터가 이제 하드웨어가 성능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원래 정해진 성능이 있잖아요. 그거를 쭉쭉쭉 다 처리할 수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그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10초면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고 이랬는데 30초씩 걸리고 1분씩 걸리고 이러면 이제 바꿔줘야죠. 노인 학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실제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하드웨어 관리라든가
그럼 결과적으로는 유지 보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장비가 고장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장비가 고장 나면 그 고장 나는 거에 대한 수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거나 자원 관리. 프로젝트 관리는 결국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그 어떤 시대적인 어떤 상황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어떤 그 현재의 어떤 그 특수한 상황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유지 보수를 해야겠죠. 그리고 자원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컴퓨터 프로그램의 컴퓨터 어떤 하드웨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자원 관리에 해당이 되고요. 전달 체제 관리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전달 체제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리고 이제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는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달 체제고요. 정보 관리, 정보 관리가 DB 관리 뭐 이런 거죠. 데이터베이스 관리라든가 학생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성적도 그렇고요. 뭐 외부에서 이제 따온 어떤 뭐 봉사활동 시간이라든가 뭐 그리고 교내 어떤 경시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대회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정보에 해당이 될 텐데 그리고 뭐 이런 정보들에 대한 어떤 관리가 중요하죠. 이게 저장을 해놓은 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스테이블하게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장비라는 게 결국에 하드웨어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고장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업을 항상 해둬야 되고 근데 백업 장치도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죠. 몇 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이제 이쪽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던 걸 이쪽 저장 장치로 옮길 때 그때도 뻑이 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안 같은 것이 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다 이제 클라우드로 올려서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기는 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그래요. 클라우드에 어떤 학생 개인의 어떤 신상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있다면 올려져 있다면 그것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의해서 악용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 예상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함부로 클라우드에 이런 개인 정보를 올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실제 학교에 어떤 서버라든가 간단한 서버라든가 나스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러한 어떤 그 한계가 있죠. 자, 그리고 평가가 우리가 이제 교육 평가를 했잖아요. 그 교육 평가에서 얘기했던 평가랑은 좀 달라요. 교육 평가에서도 분명히 어떤 교육 과정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평가, 그러니까 어떤 그 교육 과정이나 프로그램의 존속이나 유지 또는 뭐 개선 그러한 어떤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도 분명히 다뤘는데 그런 의사결정에 대한 평가가 이 교육공학에 있어서의 평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보시면 교수학습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가는 가치 판단을 필요로 한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프로그램의 개선이라든가 확장이라든가 중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 평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 분석, 준거지향 측정이거든요. 이게 일정 정도 이상의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효율성, 적절성을 보장한다면 굳이 그 프로그램을 폐기할 필요는 없죠. 물론 그것보다 훨씬 더 어떤 그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뛰어난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돈이 별로 없죠. 교육부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면 거기에 굳이 손댈 필요는 없죠. 자, 형성평가 이런 거 중요하고요. 통합 테크놀로지 총괄평가. 그냥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그냥. 이렇게 형성평가도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방법, 테크놀로지를 활용했을 때 그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테크놀로지 총괄평가예요. 자, 지식정보화 사회와 정보화 교육,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보화 교육에 쭉 읽어보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이 부분.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환경의 특징. 수요자가 결국에는 학습자잖아요.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교육 환경의 특징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학생 중심의 학습 환경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열린 학습 환경, 그리고 협동적 학습 환경, 그리고 교수 학습 과정의 다양화.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수요자 중심 교육 환경이에요. 자, 학생 중심 학습 환경이라고 보면은 예전에는 선생님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 데이터베이스, 선생님이 아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학생한테 그냥 가르쳐줬죠. 선생님이 앞에서 칠판에 분필로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문제도 풀어주면서 이렇게 했던 게 전통적인 수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잘 아는 부분이 있고요. 선생님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전공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이제 깊이 알 수는 있겠죠. 사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얕은 수준의 어떤 그 지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깊이는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올라와 있는 정보보다 더 폭넓게 알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교사가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그 주체였기 때문에 교사가 데이터를 어떤 지식을 전적으로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학습자가 그 당시에 학습을 하는 그 순간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스스로 직접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스로 탐색, 수집, 가치 판단, 분류, 조직, 체계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잘 갖춰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열린 학습 환경을 볼까요? 열린 학습 환경은 지금 얘기했던 그 것들과 거의 유사한 맥락인데요. 지금 학생 중심 학습 환경이라는 거는 학생의 어떤 어토노머스한 그 피처, 그러니까 그 주도적인 학습자, 학습자의 어떤 주도성, 그 능동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지금 열린 학습 환경이라는 거는 지식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그 소유 주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시면 옛날에는 그냥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갖고 있던 지식을 학생한테 건네주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너네들한테 줬으니까 너네들은 내가 잘 전해준 거를 가지고 잘 이렇게 잘 이해를 해서 학습을 하면 돼. 그러한 어떤 형식의 교육이었는데 지금은 선생님보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정보의 양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학습자가 접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의 폭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 어떤 그 학습자들은 자기가 학습할 의지가 있고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할 수만 있다면 선생님에게 반드시 선생님한테 물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인터넷 접속해서 자기가 이렇게 지식들을 좀 탐색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협동적 학습 환경을 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식 데이터베이스가 소수 인물에 의해서 독점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선생님만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이게 왜 협동적 학습이랑 연결이 되냐면 한 명의 학생이 탐색할 수 있는 정보의 어떤 범위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제한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을 하면 너는 이 부분을 해와. 그럼 우리 같이 합숙했던 거를 합쳐서 어떤 전체적인 학습 내용을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 스터디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원서 강독 이런 거 하셔야 되는 분들이죠. 뭐 원서 보시는 분이 이제 영어 교육과 선생님들이나 이런 그 외국어 관련된 교과목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원서 많이 보시죠. 그런데 그 외국어 관련된 그 교과목 선생님들이 이렇게 원서 내가 여기 읽어올 테니까 넌 여기 읽어와. 그렇게 해서 우리 모여서 합해서 그 책을 떼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협동적 학습 환경의 어떤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단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수업 참여자 간의 의견 조율, 협동적 의사결정이 강조된다. 이런 얘기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교사학습 과정의 다양화. 이게 IT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IT 기술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수업에 활용하는 것들은 IT 기술 중에서도 전통적인 어떤 그 하드웨어와 관련된 프로그래밍, 뭐 C라든가 C++로 대별되는 그 상징이 되는 어떤 하드웨어 컨트롤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요. 웹 기반 어떤 그 프로그래밍 기술들이 많이 접목이 돼요. 아까 제가 웹 얘기했었잖아요. HTML5라든가 이런 얘기. 결과적으로는 그냥 보통 컴퓨터에 앉아서 하는 어떤 그 학습이 주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교수학습 과정의 다양화는 그런 어떤 정보통신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 기술이 바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웹 프로그래밍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AR 기술이라든가 VR 기술이라든가 이런 증강현실 또는 가상현실 뭐 이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술들이 점점 교육 내로 좀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접목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꾸준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AR 기술이라든가 VR 기술이 교육 내로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된다면 AR 기술과 VR 기술의 어떤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서 하드웨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방향 뭐 트레드밀 이런 거 있죠. 그 유니디렉셔널 뭐 트레드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걸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AR이나 VR 이렇게 고글 같은 걸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눈앞에 이제 내가 그 세계에 있는 것처럼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제 세계를 보여준단 말이죠. 환경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걸으면 방 안에서 걸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방이 기껏해야 뭐 몇 미터가 되겠어요. 가로 세로가. 그러니까 그거를 끊임없이 걸어 다니고 뭔가 상호작용하게 하려면 손에 쥐는 뭔가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거를 걸음걸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트레드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헬스장 가서 그 러닝머신 트레드밀 뛰어보면 어때요? 방향이 이렇게 여기 롤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고무판이 이렇게 그 고무 벨트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뛸 수밖에 없잖아요. 한 방향으로. 근데 여러분 이렇게 틀면 어때요? 이게 뛰면 뛰어져요? 이렇게 좀 트레드밀 밖으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방향을 바꿨을 때도 계속 그 여러분이 걷는 걸 유지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축이 2가지 축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트레드밀들이 있어요. 이 전방위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기술들이 좀 이렇게 저렴하게 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자, 비판적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 자, 요거는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정말 쓰레기 정보의 어떤 집합소 같은 느낌이죠. 유용한 정보가 정말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용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취해서 그것들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자료를 걸러내고 자료를 활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 쓰레기 정보를 생산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게 애들뿐만이 아니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최근 몇 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 미국 대통령이죠.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많이 했던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어떤 진실과 가짜를 미묘하게 섞어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진실을 가리고 호도하는 그러한 어떤 가짜 뉴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어떤 그 생산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한마디로 그 정보통신 윤리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죠. 이거는 뭐 정치적인 거랑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정보통신을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런 페이크 뉴스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고 그걸 공유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장난으로라도 그런 얘기를 했다면 누가 봐도 티가 날 정도로 뭐 농담으로 그렇게 했다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걸 썼다고 쳐요. 그거에 낚여서 진짜로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버리면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안 되죠. 그렇게 아이들이 그런 걸 측면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이들이 어떤 정보통신 윤리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참고 자료로 지식 기반 사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오타는 거예요. 지식 기반 사회가 아닙니다. 이거 지식 정보화 사회예요. 여기도 지식 정보화 사회입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 자, 아무튼 이 오타난 거예요. 이게 지식 기반 사회가 아니고요. 지식 정보화 사회입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나 지식 기반 사회나 현상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는 지식 정보화 사회나 지식 기반 사회나 큰 뭐 이렇게 아주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그렇게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지식 정보화 사회와 지식 기반 사회를 구분하라 이런 거 잘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두 개는 다르다. 지식 정보화 사회는 이런 거고요. 지식 기반 사회는 새로운 가치 창출, 그러니까 새로운 이윤을 창출해내는 그러한 어떤 기반이 지식에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사회가 지식 기반 사회예요. 자, 그래서 뭐 교육 내용이 이렇게 변한다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교육 방법의 변화 중에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소규모 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디지털 기술 활용, 양방향 교수 학습, 조력자로서의 교사, 그리고 이제 조별 학습 있죠. 이게 결국에는 협동 학습이죠. 모둠 단위의 지식 검색 및 자기주도 학습, 학교의 업무 분장 재편,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 정보화 사회의 어떤 학교가 추구해 나가야 하는 어떤 방향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이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반적인 양태 있잖아요. 우리 사회의 어떤 전반적 양태가 변하면 어떤 교수 학습의 양태, 주류가 되어야 하는 교수 학습의 양태도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육하는 수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교육공학적인 어떤 접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아무튼 그건 조금 이따가 좀 얘기를 해보겠어요. 그런 거는. 자, 일단 교수 설계를 보실까요? 교수 설계는 뭐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학습의 필요나 요구, 목적들을 분석을 하고요. 그 목적을 분석을 다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달성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죠. 뭘 해야 돼요? 전략을 구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수 전달 체계를 개발하는 전체적인 과정, 이게 바로 교수 설계입니다. 협의가 있고요, 광의가 있는데요. 둘 다 알아두시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요 광의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면 이제 교수 체제 개발이라든가 또 교수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광의의 교수 개발인데, 일단은 교육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다 분석을 해요. 그 분석을 해서 그 문제의 어떤 해결 방안이라든가 어떤 교육적 목적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거시적인 설계, 뭐 실행, 그리고 이제 그 실행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교수 설계, 광의의 교수 설계라고 합니다. 자, 교수변을 볼게요. 교수변이는 이제 메릴과 라이겔로스가 얘기했던 그거예요. 우리 이제 교사학습 이론에서 뭐 얘기를 했었던 그 친구들이죠. 그 분들이죠. 내 친구는 아니니까. 자, 아무튼 이분들은 세 가지 요인이 교수를 이룬다고 해요. 뭐냐? 조건 변인과 방법 변인과 성과 변인. 이거 성과 변인은 결과 변인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결과 변인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조건 변인에는 교과의 특성이라든가 교수의 목적이라든가 학습자의 특성,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이 실제 구현되는데 교육의 어떤 실제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 이런 것들이 조건 변인에 들어가고요. 방법 변인에는 이제 조직 전략, 이거는 이제 어떤 교육 내용을 어떻게 조직을 할 거냐, 요런 얘기죠. 그리고 전달 전략, 그리고 어떻게 강의를 하거나 어떻게 교사 학습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게 그거고요. 관리 전략, 이건 학생 관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과 변인은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 안정성인데 요거는 이제 ARCS 이론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자, 그리고 수업 설계의 일반 원리가 있어요. 일반 원리. 요거는 우리가 이제 협의의 여기 위에 보시면 협의의 교수 설계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실제 우리가 교실에서 수업하는 장면,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게 협의의 교수 설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 수업 내용 있잖아요. 교실에서 여러분이 수업하게 되는 그 수업 내용, 그 수업 어떤 전체적인 구성,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요. 이러한 특성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당성, 융통성, 과학성, 일관성,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여기도 유동성과 변경 가능성, 포괄성,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제 수업 설계는 이러한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들은 그냥 뭐 여러분들이 제목만 봐도 이제 대충 상상해 가시니까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수업 설계의 구성 요소를 좀 볼게요. 수업 설계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됩니다. 일단 수업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명세화, 수업 목표를 정했으면 수업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게 이제 수업 목표 진술 유형. 우리가 이제 이원 목표 분류표 또는 이원 분류표 얘기할 때 도착점 행동과 행동 동사를 기술한다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타일러가 한 얘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런 것들이 있죠. 조건, 기준, 도착점 행동, 뭐 상황, 도구, 행동, 대상, 학습 능력. 크로눈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 목표, 일반 목표, 특수 목표. 요게 이제 명세 목표, 세부 목표로 구분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표가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습 과제를 분석합니다. 수업 목표를 이제 명세화를 했으면 수업 목표에 따라서 학습 과제가 결정될 거 아니에요. 학습 과제를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접근 방법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학습 과제, 학습 내용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게 있는데, 물론 이제 인터트와인하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둘 다 적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들은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 접근 방법 같은 경우에는 순서에 좀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체제적 접근 같은 경우에는 통합적으로 어떠한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정도가 크게 있는데 각각의 내용을 좀 보시죠, 이제. 자, 수업 목표는 교육 목표, 평가 목표 이렇게 나뉘는데 그냥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냥 교육 목표의 어떤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어떻게 이제 써놓느냐, 우리가 이제 구체화를 할 거 아니에요. 구체화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교육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평가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다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 거니까 여기 보시면 학습 목표, 수업 목표, 교수 목표, 평가 목표 등으로 달리 불리기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도달해야 되는 목표인 거죠. 도달되어야 되는 목표가 결정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도달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평가라는 게 평가 목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이 뭐 구별을 의미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다. 다만 평가 장면에서의 목표는 평가 목표라고 하는 거고요. 교수 학습에서의 목표는 이제 교육 목표 또는 학습 목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수업 목표로 하는 거는 약간 좀 학생들이 실제 이제 수업이 잘 이루어졌을 경우에 내보여야 하는 어떤 반응으로서의 자극 반응의 어떤 그런 반응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잘 익혔다면 어떤 작업을 수행을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냐, 요것들을 만들어 놓은 게 수업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적 목표, 과정적 목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학습 목표와 수업 목표의 차이점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그냥 크게는 차이가 없다라는 게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교수 목표는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 거를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수 목표가 나오면은 학습 목표가 교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한 것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수 목표가 1차적인 거고요. 그리고 학습 목표가 2차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림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아무튼 가르쳐야 할 내용이 교수 목표가 되고요. 평가 목표는 아까 우리가 여기 학습 목표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교육 목표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 교육 목표를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어떤 형태로 바꿔놓은 게 평가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명세화를 해야겠죠. 목표가 다 정해졌으면. 그래서 명세적 수업 목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느냐,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요. 학습 목표를 제시를 해주죠. 그래서 학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디까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명확하게 나오면 아이들이 방향을 일단 헷갈리지 않아 하고요. 한마디로 학습이라는 학습 도상에서 표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어떤 행동의 지침, 방향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는구나, 저 정도 하면은 내가 통과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기준선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도 기꺼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습 동기를 촉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업 내용과 수업 절차, 선정, 조직 기준 제시, 학습 성과 평가의 기준 제시, 이런 것들이 있죠. 명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직접 관찰하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숫자로 표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습 성과의 평가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내용과 수업 절차의 어떤 기준, 선정과 조직의 어떤 원리, 이런 것들로도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명세적 수업 목표 같은 경우에 선생님은 큰 문제가 없어요. 애들이 하느냐가 문제지. 애들이 반응으로서 학습의 결과로서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보이느냐, 어떤 특정한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자가 좀 주가 되고요. 그리고 기대되는 행동을 동시에 진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학습자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자에게 기대되는 행동, 무엇을 반응으로 보일 것이냐, 이거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찰 가능한 행위 동사를 사용한다 그랬죠. 행위 동사가 뭐라 그랬죠? 직접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관찰 가능해서 숫자로 평가할 수 있는 거,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이게 그런 동사가 행위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들은 쭉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 밑에 제가 예시를 실어놨죠. 예시를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수업 목표 진술을 할 때 이제 선생님들이 잘못 쓰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실제로 이 수업 목표를 쓴 거, 수업 계획서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보면 수업 계획서 맨 처음에 이제 그 수업 목표 쓰는 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2차 하실 때 여러분들 많이 써보실 텐데,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미경을 통하여 미생물을 관찰시킨다. 이건 애들한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애들이 어떠한 반응을 실제로 보일 것인가, 행동으로 나타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랬죠. 선생님이 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으로 진술하는 경우 토의한다. 토의하는 거 뭐 어쩌라고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내용이나 주요 제목을 나열하는 경우 동학혁명과 그 시대적 배경 어쩌라는 거죠? 동학혁명이요. 동학혁명 알죠? 시대적 배경, 뭐 수직 배경 있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 목표에 두 가지 결과를 포함시키는 경우 애들은 그렇게까지 고차원적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꺼번에 두 개 이상, 세 개 요구를 당하면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똑같습니다. 애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하죠. 그런 어떤 고차원적 사고 능력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해야 돼요. 한 번에. 보세요.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이해하여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이해한다. 이것부터 일단 틀려먹었죠. 근데 적용한대요. 어떻게 나타낼 거예요? 이해하고 적용을 해요? 한꺼번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자연과학의 방법론 중 어떠한 방법을 어떠한 방법을 익혀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죠.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두 가지 물체의 어떤 그 비중을 비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든가 좀 구체적으로 해야지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면 좀 애매하지 않나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수업 목표를 명세화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과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학습 과제는 이런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지식이나 기능, 태도, 인지 전략들을 이제 분석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계열화해서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과정이 바로 학습 과제를 분석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의 어떤 그 학습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서 그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이제 교수 내용에 대한 어떤 정보 제공의 어떤 기능, 목적 이런 것들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쓴 책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목차 제가 보라는 얘기 많이 했었죠. 학습할 때 목차 보시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래요? 제가 제 나름대로의 논리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을 흐름을 구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차근차근 따라가시다 보면은 내용들이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물론 이제 지멋대로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약간 흐름이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열할 것이냐, 이거를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여러분이 학습을 할 어떤 꼭지들을 제가 배열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바로 학습 과제에 대한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과정들이. 그 목차가 바로 이런 학습 과제 분석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과제 분석의 유형이 있어요. 위계 분석은 이렇게 상급 개념, 하급 개념, 어떤 게 더 포괄적이에요? 상급 개념도 포괄적이죠. 하위 개념은 이렇게 상위 개념의 어떤 예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위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기능이라든가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석이 바로 위계 분석의 어떤 예시라고 하겠습니다. 분집 분석. 자, 우리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정보 처리 이론 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언어 정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언어 정보에 대한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썼나요? 우리가 분집으로 어떤 그 덩어리로 묶어서 학습하는 게 가장 유의미하다고 했죠. 왜 그래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글을 읽거나 말을 할 때 순차적으로 정보가 들어온 것을 우리가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째로 묶어서
학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언어 정보의 학습 과제, 언어 정보로 이루어진 학습 과제 이런 것들은 군집 분석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덩이 짓기가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어 정보는 위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 정보는 순차적으로 제시가 되고 순차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계가 없어요. 물론 언어 정보가 나중에 구조화되면 위계가 생길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언어 정보를 다른 형태로 변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어 정보 그 자체는 아니죠. 언어 정보를 변환한 그 정보지. 그래서 언어 정보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위계가 없다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군집 분석은 이제 언어 정보로 이제 언어 정보 언어의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정보의 학습과 관련이 있다. 통합 분석은 둘 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학습 단계별 분석 이런 것들은 단계가 있을 때 순서가 확실한 경우에 위계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것이 상급이고 어느 것이 하급인지 이거 잘 모르는데 순서가 명확한 경우에는 이제 학습 단계별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별, 기능별 분석. 요거는 여기 앞에 학습 단계별 분석이랑 비슷한데요. 요거는 그것보다는 어떤 신체를 움직여서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 있죠. 주로 체육교육과라든가 아니면 음악, 미술 이렇게 신체의 움직임이 학습 자체의 수반이 많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시간별, 기능별 분석이 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턱걸이 같은 경우에 일단 매달리는 거 잘 매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형편없이 막 철봉을 이렇게 잡아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아요? 턱걸이? 근데 그걸 형편없이 잡는다 해봐요. 한 손가락으로 매달리려 그래요. 그럼 안 매달려주잖아요. 물론 매달릴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매달리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근차근 어떤 것부터 잘 해야지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부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악기를 잡는 파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간별, 기능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신체의 운동이 학습 자체에 수반되는 경우의 어떤 경우에 좀 적합한 어떤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제적 접근과 체계적 접근. 요게 아까 제가 대충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체계적 접근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있는 경우를 말해요. 순서, 절차, 간격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또는 선형적으로 절차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명시하는 거죠. 명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맨 처음에 뭘 하고 두 번째 뭘 하고 세 번째 뭘 하고 이렇게 하는 접근 방법이 바로 체계적 접근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체제적 접근이에요. 이거는 여러 가지 변인들이 어떤 학습과 연관이 있다면 그것들이 전부 어떤 연관성들이 전부 학습 내부로 들어와서 상호작용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접근, 통합적인 분석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체제적 접근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체계적 접근과 체제적 접근이 동시에 이제 고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체제적, 체계적 이 두 가지 단어를 동시에 쓰셔도 일반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맥락적 요인을 고려하여 교수에서 융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접근법 이런 것들이 이제 체제적 접근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이론과 교수 설계.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교수 설계 이론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잠깐 쉬고 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오죠.